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지수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발표가 있었던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있고요. 다행히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고용을 씻고 있으니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새내기주들의 주가 부진으로 기업 공개 시장에 찬바람이 불자 상장 주관사를 받는 증권사들은 공모주 흥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풋백 옵션을 설정하고 있지만 IPO 부진,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22일 저가 반발 매수세에 유입해 상승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가운데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WTI 가격은 전날 2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신청 정보 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7일에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천 명 증가한 23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또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연준이 노동시장의 추가 악화를 피하고자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강해졌습니다. 통화 완화 전환이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출범 당시 공언한 추가 인수합병과 지주 지원이 조기에 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주사가 다올투자증권 태국법인 인수를 검토하면서 중장기 목표인 자본 확충과 외면 확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 사업의 성장이 대형화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해외 법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는 다올탈랜드 인수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재 매각 주관사인 3일PWC의 인수 검토 의사를 밝혔고요. 초기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가격 협상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해서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부실 채권이 예년 대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6개월 사이 2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은 총 14조 9,204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12조 2,425억 원 대비 2조 4,779억 원 늘었습니다. 5대 지주사의 고정 이하 여신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고금리의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조정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를 통해 부실 여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잔혹한 주가 움직임을 맞고 있습니다. 새내기주들의 주가 부진으로 기업 공개 시장에 찬바람이 불자 상장 주가사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공모주 흥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풋백 옵션을 설정하고 있지만 IPO 부진 분위기가 전환된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주관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주 흥행을 이끌고자 자발적으로 풋백 옵션을 내건 주관사가 있음에도 IPO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듯하다며 풋백 옵션이 투자자 보호에는 용이하지만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자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조금은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CME 패드워치상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25bp로 예상하는 게 지금 75.5%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고용 지표는 그나마 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고용 시장은 또 식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한다 안 한다 보다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그리고 몇 회를 할 것인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이 내용을 또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막판 매수세 덕에 2,700선을 유지했지만 다만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발언이 나올 경우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종목 쪽에는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71%, 포스코홀딩스가 5%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각각 0.74%, 1.3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78%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서 이 관망세 속에서 순환매가 조금 더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와 인터넷 등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과 철강, 유틸리티, 화학 등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전장보다 0.35% 오르면서 개장을 했으나 금방 하락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쪽이 이제 약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을 하면서 지금 13번째 연속 금리를 유지하는 기조를 나타냈고요.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잭슨홀 미팅으로 향하게 되면서 하이라이트인 파월의 연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쪽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Y, 삼성화재, 하나오션 이 세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세 종목 모두 다 조금씩의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SY 같은 경우에는 모디 총리가 오늘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기 때문에 조금 종전에 대해서 희망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더 들어가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막판에 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 추이가 궁금합니다. 또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보니까 조선주들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을 하면서 또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세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SY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Y 지금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이슈 보도가 이제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 어제 하락장에서 어제 하락하던 와중에 매수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매수가 이제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떠한 내용에서 왔다 갔다 주가가 변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SY라는 종목은 전쟁 관련 주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거든요. 이거 주말 동안의 변동성이 어떻게 이 전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종전을 앞두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모디 총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이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우선은 먼저 우크라이나로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SY라는 종목이 시총이 2천억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움직임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23시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설 그리고 어제와 같은 하락장이 왜 나왔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일부 매파로 분류되는 이제 슈미트 총재의 매파 발언이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조금 천천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 이전에 파월 의장, 이 중립적인 파월 의장, 중립이나 매파 위원들이 했던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악의 수를 면하자라는 이제 위험 회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일부 주가가 이제 하락을 맞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SI가 단기적인 하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SI 주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타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이슈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 아직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이 추세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버텨볼 만한 여유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호재성 이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화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화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25bp냐 50bp냐를 두고 이제 앞으로 실적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 증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권이거든요. 이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 막판에 삼성화재 단일가 거래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 완벽하게 다져주면서 변동성은 조금 축소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변동성은 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위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횡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예상치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LNG선 발주 수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봤을 때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걸 대비해서 미국의 조선업 진출도 이슈도 있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하나오션 충분히 아직까지 실적 올릴 수 있는 이슈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수가가 8월 9일 날 잡았었죠. 8월 9일 잡고 상승 나오면서 이 삼각수렴 형태 위치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지금 LNG선의 선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관련해서 미국은 해군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어떤 선박을 생산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잠수함을 또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KDDX 구축함까지 군함을 건조하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깨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 깨고 있지 않고, 다만 지금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다. 분봉이잖아요. 분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지금 종가 때 돌파까지 나와주면서 흐름은 잘 지켜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하고 주말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야간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종목 아직까지 충분히 길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충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목 리뷰부터 만나봤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부터 좀 덜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일정상 또 오크라 재건 관련한 이슈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 함께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 리뷰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엑스게이트, 우리로, 솔리드, KCS, 드림시큐리티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지노맥트리나 넥스트바이오메디칼도 임상이나 FDA 승인 이슈로 올랐고요. 오랜만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R&D 사업 예타 면제 소식으로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간에서 뭐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이제 3천억 규모의 양자각 R&D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1,000억대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1,000억 미만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상승률 시간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수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들이 역배열에서 이제 막 자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위치거든요. 지속적으로 시간에서 특징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들 오늘 지수가 흐름이 좋지, 만약에 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상승 좋은 흐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들이 시총이 낮아요. 엑스게이트 지금 1,000억이고 우리로는 493억이고요. 솔리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솔리드가 2,900억이에요. 그나마 조금 이제 중형주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KCS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670억인데 오늘 지수 흐름 영향을 받아갖고 오히려 올라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양자암호 관련주는 오늘 좀 주의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관망하는 추세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가상화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미국 증시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뜻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충분히 자금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서는 양자 역학 테마가 상승을 했고 대신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가상화폐 안에서도 가장 탑픽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하모니 트리를 이제 탑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왜 선정을 했냐라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승이 되고 유동성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블랙락에서 ETF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증시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증시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들이 8천만 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고점을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소화시키고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눌림 이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저항선을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익비로 봤을 때도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정고점 약간 밑에 정고점이 이제 1060원인데 저는 이제 목표가를 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원까지 보고 있고, 진입 가격은 이 구간이거든요.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잡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입 가격은 7,500원에서 7,600원 사이, 7,500원 부근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7,500원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300원, 이 하단선 이탈하는 이 중간 최하단선과 이전의 저점 중간 지점이 6,300원 부분을 이제 조금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코인 하면 또 트럼프 후보, 또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 같이 좀 엮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내가 가상화폐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해리스 후보도 최근에는 가상자산 성장 지원책을 지지하겠다라고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해리스 후보 수락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움직임 조금 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준비를 위해서 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글로벌 이슈를 돌아보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먼저 지난 거래일 3대 지수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간밤에 있었던 이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렇게 하락불을 켜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7%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한 원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잭슨홀 연설이 하나의 기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이 금리 인하가 안 나왔거나 혹은 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8.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3.862%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월가의 공포 지수죠.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7.8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M7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는 28일에 이렇게 실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 시장에서는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주가에 이 호실적이 녹아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에 조금 더 차익 실현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났던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후에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낙폭이 조금 과대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닷새 만에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이슈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 이대로 공급망이 막히나 캐나다와 관련된 이슈로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위고비를 복용했을 때 자살률이 급상승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테슬라의 화재 관련된 소식 이렇게 3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현재 시간으로 22일에 캐나다 철도 업체 주요 2곳이 파업을 했다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일단은 국영 철도 업체고요. 캐네디언 내셔널과 캐네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입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10,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 철도 노동조합에서 이 전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현지 시간 22일에 이제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적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원했던 게 임금 인상과 또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 시간 기타 등등을 요구를 했지만 협상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망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 공급망 또한 막히기 때문에 북미 지형에서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이 양국 간의 철도 운송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511조 원으로 그중에 지금 14%를 차지한다라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캐나다 철도협회에 따르면은 매일 약 6,500개 컨테이너가 캐나다 항구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캐나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형 경제 체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수출 제품의 절반을 현재 철도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철도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로 대부분이 이제 막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철도협회에 따르면요, 2022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4조 원 상당의 상품이 철도를 통해서 운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만큼의 비중이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과 광업, 임업, 석유업 그리고 제조업을 포함해서 캐나다의 경제 정말 다 분야에서 지금 그 모든 것이 철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같은 경우에 철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캐나다가 정부가 좀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키넌 캐나다 노동장관이 파업 전에 두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조금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를 좀 어떻게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총리 같은 노동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야권의 압력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민주당의 이 자그미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쥐스탱 트리도 총리에게 이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라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캐나다 양측의 피해에 더불어서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서 파업이 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고비 이슈입니다. 위고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지금 이 시장에서 다이어트 약물로서 굉장히 핫하게 지금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위고비인데 자살률이 급상승한다라는 이슈가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이 비만 치료제고요.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가 이 두 약물을 복용할 시에는 자살 충동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GLP-1의 유사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GLP-1은 음식을 먹으면은 위나 이 소장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을 한 게 바로 이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투여했던 환자에게서 자살 사고 징후를 발견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WHO의 대규모 약물 감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주 성분인 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삭센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오고 있죠. 그 주 성분이 리라글루타이드의 자살 부작용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의 자살 관련 부작용이 불균형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불균형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을 감시를 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이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부작용이 특정 약물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른 약물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평가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서 중에서는요, 약물 부작용 사례로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35,527건이고요.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52,131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자살에 관련돼서 충동성을 느끼는 부작용을 느낀 게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0.35%,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약물의 차이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방 기간이 13년이 됐고요. 리라글루타이드는 24년으로 대략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높게 자리하고 있죠. 세마글루타이드 정말 짧은 처방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음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 무려 88%고요. 그 뒤로 있는 게 의약품의 과복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자살 사고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단 80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마클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자살 충동이 4배 이상 컸다는 것으로 또 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타사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이 자살 부작용이 세마글루타이드에서 4.45배 더 심하게 나왔다라는 보고서가 또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만 치료제가 이 자살 충동과 연관됐던 이 사례는 이전에도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GLP-1의 이 유사체, 이 비만 치료제의 자살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연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승인된 위고비 라벨에는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 시도를 감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연구 결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 그중에서도 트럭 모델인 세미가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9일 오전 3시 16분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인터스테이트 80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 건데요. 화재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발화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세미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는 세미고요. 세미는 현재 450km를 갈 수 있는 일반 모델과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롱레인지 모델이 800km를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재가 난 게 어떤 모델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만약에 롱레인지 모델일 경우에는 900kWh 5톤 배터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75에서 85kWh 배터리인 만큼의 10배 이상의 큰 용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 전기차 화재 발생률 사실은 내연기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요.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열폭주가 시작이 된다면 1000도 이상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화재 진압까지도 어려움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이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팩의 위치입니다. 배터리팩 자체가 지금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연성 증기구름이 굉장히 재발화가 쉽게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시에 있었던 소방관이 한 말로서는 굉장히 매캐한 연기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힘든 화재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재의 원인이 확인되지가 않았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체크해볼 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이슈로 시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잘 가는데 왜 우리 증시만 부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 뉴욕 증시는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날 하루 좀 앞당겨서 생각해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목요일 어제 기준으로 일본 증시를 봤을 때도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좀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제 금통위가 개최가 됐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겠습니다. 더불어서 금투세도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인데 이 폐지가 계속
유예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에서 줄 행진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얼마나 좀 떨어졌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시초가 일단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에는 쭉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가까이 좀 밀렸고요. 차이점을 보자면 수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양시장에서 플러스권에 좀 머물렀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았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둘이 동시에 네이버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얻다 보니까 어제는 수급이 좀 빈집이었던 곳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 3위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2위부터 4위까지 지금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기준 7거래일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루 더 추가되면서 8거래 연속 외국인이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쪽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1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관 쪽에서는 삼성 SDI 러브콜을 보냈지만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에 좀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둘이 같이 동시에 덜어낸 쪽을 봤을 때는 조선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자리를 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쌓여있는 수주가 많이 남아있다. 증권가 리포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어제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만큼 여기서 일단 차익 한번 실현하고 가자라는 욕구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덜어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덜어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부터 함께 좀 볼 텐데요. 피프티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소속사랑 소니뮤직과 함께 글로벌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니뮤직과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차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관련주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예스24를 먼저 보면요.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소속사인데 여기에다가 12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좀 지었고요. RBW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X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콘텐츠 X가 이전에 큐피드라는 노래에 대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좀 대행했던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이 두 종목이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진단키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수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주일 만에 50% 넘게 급증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사실 코로나19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엠폭스 쪽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WHO에서 엠폭스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이 어떤 거였냐면 중국에서 변종 엠폭스에 대해서 진단키트 시판 허가가 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판 허가가 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관련주를 살펴보면 어제 미코바이오메드도 잘 갔고요. 시젠, 진시스템 그리고 일동제약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선 쪽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조합이 우크라 재건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우크라가 재건하게 된다면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하게 될지 같이 좀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상 예정이긴 합니다만 10월에는 방문단을 구성한 후에 MOU 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제2의 마셜 플랜이다
효과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유럽을 좀 황폐화됐던 유럽을 다시 복구시켰던 플랜이 마셜 플랜인데 그때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따져봤을 때 한 650조 원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주로 봤을 때는 재룡산업이나 세명전기 그리고 어제 개장한 이후에 전선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징주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K 삼양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한 테트라플렉스 발사 성공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텔레픽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텔레픽스라는 기업이 LK 삼양과 이전에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함께 연구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같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텔레픽스가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인공위성 안에 탑재되는 AI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바로 테트라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테트라플렉스를 스페이스 X의 팔콘 9에 실어서 지금 우주에 발사를 했고 이걸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M83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했던 새내기의 첫 주였는데요.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는 242%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장 마감할 때 봤을 때는 이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하면서 39%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M83 같은 경우에는 VFX라고 해서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노량이나 스위트홈 여길 담당했던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상장한 첫날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는 일단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민 전문가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제3 후보로 출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후보였는데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금 지지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관련주라고 하면 코인이나 우크라 재건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MPD 보도록 하겠습니다. MP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중국에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은 지금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먼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MPD는 삼성전자의 지금 갤럭시 A 시리즈 그러니까 중저가 라인 요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살펴볼 만한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툴리눔 톡신 관련주들 좀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 톡신 관련주들 3대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라는 부분의 그래프인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35%, 대웅제약은 25%, 메디톡스는 무려 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대다수가 지금 30% 근처를 상회하면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이유를 두 가지를 좀 보면 일단 호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잘 나왔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분기 OP가 YOY 대비해서 51.6% 정도 상회를 하면서 이미 잘 나왔고 컨센 대비해서도 28% 상회를 했습니다. 호실적도 냈지만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FDA 보툴렉스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휴젤과 메디톡스 사이에 있었던 균주 도용, 그러니까 미국 ITC 소송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승소 예비 판정을 받았고요. 10월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 이미 예비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에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의 동시 조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했는데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를 먹다 보면 좀 빠른 속도로 빠른 기간 안에 살을 빼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대신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톡신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톡신주들의 성장세도 같이 기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포인트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 작업 가속화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보안법이 9월 말쯤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월이었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하원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과 관련돼서 입법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주가 차이나 위크인데 이 주에 아마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전해졌던 소식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면 하원 의원이 FDA 국장에게 중국의 임상 실시 기관 조사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원 의장이 FDA 국장에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일라일릴리나 혹은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군당국 혹은 신장에 있는 병원들에 가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관행적으로 한 10년 정도 유지해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가지 정도 질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10월 1일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지금 조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혜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바나 바이넥스 있고요. 최근에는 ST팜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조선과 기자재 쉬어갈 때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어제는 좀 덜어냈고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 교체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데요. 일단 지금은 중국 조선사의 싹쓸이 수주가 있습니다. 잠시 봤을 때 총 수입액을 봤을 때는 6억 5천만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엔진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4억 6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비중도 봤을 때는 2023년에는 60%였다가 지금 1년 만에 70%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조선사가 중국에서 싹쓸이 수주한 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한국 걸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환경 규제 강화도 이쪽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연료 엔진이나 메탄올 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꼭 달아야 하는 부분이고 HD 현대중공업이 특히나 메탄올 부분에서는 굉장히 1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 발주 물량의 4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차세대로는 암모니아 연료 엔진이 가장 중요한데 HD 현대중공업이 9월에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 혹은 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볼 일정들 있을 텐데요. 앞서서 우리 은비앵커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 발언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늘 오전 9시 30분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일본 BOJ 우에다 총재 의회 질의가 있습니다. 사실 혼나러 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인상을 해서 이렇게 니케이 지수 최악으로 떨어뜨렸고 블랙 먼데이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저녁 안에는 7월 건축 허가 건수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함께 돌아봤으니까요. 오늘 점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랑 이제 코로나라든지 엠폭스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속적인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악재다 수요 감소도 하고 이런 증시에서의 이런 악재로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이제 뭐 분쟁으로도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끼리도 전기차를 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거면은 뭐 각서를 써라 뭐 이야기할 만큼 이게 실생활에서도 분쟁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대책 마련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애초에 이 불이 나는 이유를 없애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없애는 게 뭐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서의 변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익 수혜주로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사익 수혜주로서도 최근에 지속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실적 증망,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도 그래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갔던 경우인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상 상용화 기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27년도로 볼 만큼 빨라야 27년도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은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지만 문제는 뭐다? 그 다가오는 시간 동안 점진적인 우상향으로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 아니면 이 모멘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이 앞으로 다가올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제 EV 첨단 소재가 반기라든지 이제 올해 이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 실적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해보고 있고 EV 첨단 소재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일단 올해 초가 아니죠. 이제 이 내년 초까지 뭐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반사익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기 또 추가적인 전고체 배터리 반사익이 딱 나와줬을 때는 주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했을 때는 못해도 2배, 3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보면은 3,000원대 저항대 차트를 봤을 때 3,000원대 이 저항 구간을 좀 많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3,000원 아래로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000원을 아마 뚫어냈을 때보다 진짜 강한 상방 시세가 나와주리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지금 이제 3,000원 아래로 여러분들 부담해서 포지션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가 일단 5,500원 정도 저항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를 뚫어내는지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500원 목표가 보시면서 손절 가격 2,2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EV 첨단 소재도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세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세니젠. 자, 세니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뭐 또 재확산, 재유행할 조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보다는 지금 이제 세니젠 같은 경우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돼 있는 반사익수로 좀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아요.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움직였던 게 원숭이 두창 엠폭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엠폭스 관련돼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태국에서도 뭐 신종 변이 엠폭스 환자 발생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점진적으로 엠폭스 관련 세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땐 지금 시세가 오히려 지금 자리가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니젠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서 메리트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에 늘 말하지만 주가는 뭐다. 주식이라는 거는 한 번은 이 상장가 이상으로는 간다. 상장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공모가까지도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세니젠의 공모가는 이제 이 8,400원 정도, 8,000원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정도 올라가겠죠. 3배 정도는 이제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두세 배 정도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가까지만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두세 배 정도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이 종목을 차익하는 물량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니젠도 상장됐을 당시가 뭐 고점이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상장될 때는 최고점 대비 최고점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고 주식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어쨌든 물량을 먹어준 거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물량 소화시켜주고 최근에 음봉으로서 눌려주면서 차트 지켜주고 꼬리 달고 물량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니젠이라는 종목에서 지금 자리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과거의 저항이 한 3,9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3,900원 정도를 지키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이 3,900원을 지켜냈을 때가 3,900원 이하로서 매수 가격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고, 3,900원을 이제 이하로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목표 가격이 이제 사실상 8,0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저항 구간이 6,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6,000원대를 지키는지 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대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 2,500원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 가능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떠나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이제 화재 사건의 반사이익인 전고체 배터리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엠폭스의 반사기인 세니젠, 이 두 가지 EV 첨단소 세니젠 두 가지 여러분들 오늘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EV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약하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만약에 주도주가 부재하다면 테마단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목표가 5,500원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2,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세니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도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신종 변이된 엠폭스에 대해서 진단키트 시판 허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후에 바닥을 좀 기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시작은 했고 오늘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약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로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잭슨홀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초, 어제는 좀 주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은, 우선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주 초에 좀 상승 랠리가, 좀 컸었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이벤트 전에 그 전에 많이 안 올랐으면은 어떤 주가가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을 텐데, 최근에 이제 급반등, 대형주 중심으로 급반등이 되면서,
이 차익 실현을 오늘 좀 유념을 해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엔트리 청산이나 또 이제 AI에 대한 또 수익성에 대한 우려 부분이 아직까지 있죠.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 전에 어떤 수급적인 변동성은 오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관망하는 분위기보다는 그 전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오늘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잭슨 미팅에 대한 결과, 뭐 9월의 금리 인하나 뭐 여러 가지 이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다음 주도 갈리겠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변동성이 많다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일일비 하지 말고 또 중립 입장을 지키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전에도 그렇지만 대외 변수에 많이 흔들리죠. 지금 내적인 어떤 실적 시즌도 끝나고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부재하기 때문에 국 외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시장에서 흔들림은 굉장히 좀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의 그런 방향성에 의한 시장의 혼란이 물론 이제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뭐 블랙 먼데이 뭐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앞으로 회복하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좀 흐름이 아니라 또 이제 잭슨 미팅에 의한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쪽에서의 뭐 일본 쪽에서의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여러 이벤트에 의한 시장의 흔들림을 다음 주에 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다음 주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차익 실현만 좀 유의하는 부분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또 낙폭 과대에 의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오늘 좀 매수하는 전략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봤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좀 흔들리지 않고 중립 입장을 잘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랑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같이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차 전지 흐름 나쁘지 않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담았고 기관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단에 러브콜을 좀 보내는 모습 이었습니다. 우려감은 여전히 있고요. 업황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는 자리에서 2차 전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구간이 왔을까요? 제가 항상 2차 전지 쪽을 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호조,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또 중국의 어떤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좀 격차가 좁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쉽게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고 너무 이제 어떤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뭐 작년 중반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차 전지주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 넘어서지 않으면은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지금 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저가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2차 전지주들이 그 전처럼의 어떤 성장주 매력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배터리 셀, 특히 이제 뭐 전고체나 이런 기업들의 소재 기업들이 많이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전고체 기업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셀 만드는 삼성 SDI, LG 솔루션, SK온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매수 관점으로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제 미국 쪽 뭐 대선에 의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곤 있지만 역시 이것도 국외 변수죠. 국내 쪽에서의 변수가 아니라 국외 쪽으로의 변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내적으로 그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단기적 매수 관점을 하되 중장기적 매수 관점을 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포도적으로 치면은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적극 매수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올게요. 네, 8월 23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2,700선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기조까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강세를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235% 오르면서 개장을 했지만 또 하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또 보여줬고요. 또 한편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서 탐대지수 모두 다 좀 하락보를 킨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수 흐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5% 하락하면서 2,700선을 깨트린 채 2,69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1.11% 하락하면서 76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엔셀부터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10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부터 이렇게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엔셀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고요. 공모청약에서 경쟁률을 928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주가 추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 상장했던 종목인 M83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장 직후에 60%대 강세로 장을 시작한 뒤에 장중에 242.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조금 따따블에 다가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조금 가파른 곡선을 나타내면서 하향 추세를 보여줬고요. 상승분을 대거 반납을 한 채로 최종적으로는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GS글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이 주관사 선정 입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주가가 조금 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경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최근에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SIB용 음극재, 하드카본 양산 설비에서 이 고성능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애경케미칼 측에서는 이 개발한 하드카본이 이 방전 용량과 더불어서 효율적 면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대 반도체 스타트업인 이 리벨리온이 삼성전자의 HBM3E 이것도 12단 제품을 탑재한 AI 칩을 연말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이 다음 달 초 B2C 상품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면서 오늘 장에도 이렇게 상위단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좀 합니다. 코스피는 2,700선 하회하면서 2,691선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0.59%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86%,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오늘 76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나마 좀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보자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홀로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현재가 봤을 때 음식료 쪽이 오늘은 0.7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0.33% 유일하게 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 봤을 때는 오늘 제조 쪽이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운송도 0.34%, 유통도 0.27%, 대다수의 섹터가 오늘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그나마 플러스권 머물고 있는 섹터 살펴봤을 때는 통신이나 보험 쪽도 강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차장님과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오늘 시장 좀 약하게 출발은 예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입주 초에 어떤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기업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지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는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통신업종, 또 의약품, 또 이제 이런 전기가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위주로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은 시장 자체는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금 장 초반이지만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4일 연속 순매수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선물 쪽에서도 지금 1,161계약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 후강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9시 한 5분 정도 됐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그런 시장에서의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봤을 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있죠. 요새 좀 시장이 제가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대형주 안에서도 이 바이오, 그리고 또 이제 IT, 그리고 이 2차전지, 그리고 이 자동차 기업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들고 있지만, 순환매라는 부분이 하루 오르면 하루 다음날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오르는 패턴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세가 오늘 거래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코스피에서의 그 매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형주 쪽으로의 바스켓 매수도 아니죠. 순환매 관점에서 이 바스켓 안에 있는 종목들로 몇 개 종목 한정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관점이 나타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좋았었던 LG에너솔루션이나 2차전지주들 기업들도 오늘 떨어진 걸 봤을 때 좀 연속성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 자체는 차익점도 유의해야 되지만 지금 장 초반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장 후반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확률도 특히 이제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장 초반에 낮고 큰 이 대형주 위주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한 이후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점은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오늘은 수급이 좀 현물 시장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은 좀 담아내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말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전달 드릴게요. 미국 FDA에서 화이자랑 모더나 코로나19 신형 백신 사용 승인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흐름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약하게 끝이 나서 출발이 쉽진 않겠다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쉽지 않고 다행인 부분을 찾으면 그래도 현물 시장에 좀 외국인 투자자가 플러스권이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 너무 이제 우리가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다들 알고 있는 한 이벤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파월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의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8월 5일 이후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나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의 조정이었기에 어제 이제 조정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적으로 약한 이유는 뭐였냐면 현물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파생 시장에게만 이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과 외국인도 없는 현물 시장에서 계속 매수세만 보태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가지고 시가총액 대형주가 참 좋은 방향성을 보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만큼 방어를 해주느냐, 얼마만큼 수급이 현금으로 들어와 주느냐, 이렇게 현물로 들어와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종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가를 보면서 많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기관도 외국인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구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장 후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 장 중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주실 필요는 없다. 단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한 쪽과 약한 쪽은 지금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도 중요하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도 어느 정도일지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7만 전자 됐고 SK하이닉스도 18만 원까지 다시 내려와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뭐 반도체 계속해서 피크아웃 우려된다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보통 뭐 7말 8초에는 IT 하드웨어 쪽 수익률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유독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단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일까요? 좀 속상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오지 못했다면 몰라도 엔비디아는 지금 급락분을 모두 다 되돌리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빠르게 좀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종목군들의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8월 5일 날 기록했던 저점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그 종목군들마다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맹목적으로 너무 이제 앞으로 좋을 것만을 기대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저기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작년 3분기부터 올해까지 이 AI라고 하는 키워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었는데 에게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와?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만약 3분기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면 그러한 불신을 한 번에 엎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간적으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고민이 길어지시더라도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현상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악수는 뭐냐면 3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이라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반도체 투톱은 약세긴 합니다만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라는 부분.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 수단 살펴보니까 1위 종목이 네이버예요. 어제랑 동일합니다. 네이버로 지금 상단에 1위 종목 자리하고 있는데요. 성장주가 금리 인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다시 좀 빈집에 수급이 들어온 건지 자리를 잡아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들어온 건지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미를 좀 둬도 될까요?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밀리더라도 얼마큼 더 밀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좀 관심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반도체 IT, 제약 바이오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소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온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더 높게 잡아도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명확하게 호재와 악재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재는 뭐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실적. 악재는 뭐였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을 생각보다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강하게 왜 올라오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감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46만, 그러니까 2021년도죠. 46만 원을 좀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고점 대비 거의 뭐 60%, 70% 빠진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만큼 악성 매물이 많거든요. 악성 매물이 많다는 건 올라올 때 정말 강력한 호재 뉴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빅뉴스가 아닌 이상 이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와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카오 좋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는 결국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보니까 진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좀 실감이 됩니다. 악성 매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금리 인하하기 한 3개월 전에 보통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단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장에서 들고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한 10월쯤에 우리 금통위에서도 인하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제 좀 힌트를 얻었으니까 그럼 지금 시점부터 중소형 단을 좀 미리 선점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벌써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성장주, 그중에서 제약 바이오가 강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러셀 지수가 강한 그 시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가서 또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미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떤 이제 본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업들보다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장세가 오히려 더 활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중소형주들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테마, 이런 테마주들을 좀 빠르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올해 하반기에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이 시청자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조금 관망장세를 좀 보시다가 전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부터 벌써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네이버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드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선 앞두고 있고 오늘 일정상 해리스 후보가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아마 오전 중에 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주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워낙 두 후보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 두 쪽 다 어느 한쪽 선택하지 말고 다 담아둔 상태에서 올라오면 차익하고 반대로도 여기 올라오면 차익하고 이런 전략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되면 좋죠. 굉장히 어렵다? 박자가 잘 네.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엇박자를 탔다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사실은 해리슨 부통령에 대한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제부터였죠. 재건 이슈와 에너지. 이쪽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비단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벌써부터 해리슨 쪽에서 트럼프 쪽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해리슨 쪽에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하신 분들 반응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A와 B,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슨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누가 더 이제 이 점유율이 선호도가 높은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말에 엄청나게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말을 앞두고 이런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주말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 사람 관련주를 저는 공략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케네디 주니어 제3 후보가 또 뭐 트럼프 후보 캠프에 같이 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사도 금주 내로 결정 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애경케미칼, 한일시멘트, 현대글로비스, HDC, 현대산업개발, 효성TNC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1위부터 봐야 될 것 같죠? 네. 애경케미칼. 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화제가 날린 것 같아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트럭이 또 길 한복판에서 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천 쪽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배터리셀 3사 이쪽보다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 근데 애경케미칼도 그렇고 한농화성도 그렇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렇고 사실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알겠지만 과연 상용화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의 수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체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만약에 차량에 탑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량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높아가거든요. 지금 전기차 가격을 내려도 보조금을 준다 해도 사지 않는 마당에
과연 전기차 가격이 올릴 만한 이러한 기술력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좀 발생이 되는 어떤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경케미칼 좋지만 가격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관련주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15,000원이라는 가격대 기준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사는 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의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배터리를 찾기 위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애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 넘었을 때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전달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세대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신제품을 27일에 선보인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에서 개최한다라고 하고요. 신제품 실물 시연이나 발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로봇주들의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흐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이엔셀, 솔리드, HVM, 삼목, 에스폼, SPG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HVM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종목별로의 어떤 화려함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쪽은 기술력이다라는 겁니다. 우주항공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이 아니라 제법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장 점유율을 한번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VM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수주 물량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뭐가 문제냐면 핸드폰, 자동차,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조업들처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입비를 조금 이제 깎아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투자한 비용을 1분기, 2분기, 즉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는 모두 다 깎아내렸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부터는 마진율을 좀 높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정말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었죠.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뉴스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청 뉴스가 딱 끝나자마자 참 없어지듯이 사르륵 지금 내려앉았는데 HVM이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이끌어낸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컨테카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HVM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새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길게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 대신에 이 기업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최소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이쪽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면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이런 흐름 최근 들어서 좀 보였는데 제약바이오는 워낙 종목이 또 이슈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살펴봤을 때는 FDA 승인 소식, 렉나자 승인 소식이 좀 있기도 했죠.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양자 암호 쪽은 어제 3천억 원의 양자 기술 R&D 예타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팅, 밸브, 강관 이쪽은 대왕고래랑 같이 엮여 있는 쪽인데 일단 탐사 시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탐사 시추를 할 수 있는 보급선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기업과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이쪽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가장 큰 테마인 제약바이오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종목은
당연히 유한양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뭐 승인이 된 것도 있지만 그날 세론 뉴스를 보이면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오스코텍과 같은 기업들도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잖아요.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였다면 아마 이쪽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콜을 좀 보내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결국엔 유한양행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투자자들은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쪽과 아니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쪽의 어떤 수급의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들어오면서 사실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든지 엠폭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전염병 때문에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 상대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다소 좀 주눅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일단 코로나 쪽은 일단 일정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기술 수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벤트성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유한양액도 다시 한번 이 10만 원이라는 구간대 위로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저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번 렉나자 이슈에서 가장 크게 또 수익을 벌어가는 쪽이 오스코텍이지 않습니까? 오스코텍도 지금 이제 유한양이 이렇게 흐름을 좀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유한양이가 오스코텍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가캠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2분기 들어오면서 시장이 핫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들 일부가 지금 모두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결국은 대상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게 하루아침에 잘 된 것 같은 임상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증자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증자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제 피하시려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2분기 정말로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가 첫 번째고요. 2분기에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현금 유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보율이 적은 기업은 일단 지금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R&D 기술을 투자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기업은 돈을 빌려야 되죠. 돈을 빌리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은행에 가서 빌리면 돼요. 두 번째, 계열사가 있다면 혹은 자회사가 있다면 그들에게 빌리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앞선 두 가지 방법을 하기보단 주주들에게 자꾸 돈을 빌리는 방식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좀 위해서는 현금 유보율이 낮거나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쪽은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또 피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 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7분 응선, 8분 응선 넘어간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유한양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스코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찍히는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JW 중해제약, 보령과 같은 기업들을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탑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지금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핫하지 않았던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핫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바라보시기보단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슈몰이가 된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CDMO 관련해서 언급을 좀 주셨어요. 삼바 이야기해서 살짝 좀 언급을 드리면 생물보안법 원래 12월 연내 통과 예상했다가 지금 9월 말 정도 다시 한번 좀 앞당겨졌고 어제는 FDA에다가 임상 실시 기관 조사 요청했다라는 기사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삼바, 바이넥스 최근에 ST팜까지 잘 올라왔는데 후발 주자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다 같이 봐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종목 상관없이? 네,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의 성향상 나는 변동성보다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탑픽일 것 같고요. 나는 안정성보다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렇다라고 하시면 바이넥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ST팜 여기서 또 박스권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강하게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행복회로, 희망회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누가 수혜를 받겠지, 받을 수도 있겠지 이러한 단순 행복 회로였는데 이번에 생물배양법 추진 일정이 앞으로 앞당겨지고 미국에서 FDA 승인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보면서 단순히 행복 회로를 돌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구나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번에 우시바이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실적이 급감한 상황. 근데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조가 지속이 되었을 때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CDMO, CMO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DMO까지 좀 체크해봤습니다. 일정이 조금 앞당겨서 9월 말에 하원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때 차이나 위크 때 투표를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하면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여있죠. 가상화폐 관련주이고요. 일단은 가상화폐 아버지다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후보도 이에 지지 않고 최근에는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성장을 앞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트상 봤을 때 전고점을 소화한 자리에 있습니다. 눌린 이후에 추세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상승세 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선거 안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함께 그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코인 시장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 관련주들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반도체주, 주도주가 조금 쉬어갈 때는 오히려 바이오주가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토 플러스 소부장까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했던 유한양행의 렉라자 FDA 승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는 워낙 이미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그날 당일에는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걸 돌려 세우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3.33% 강세 보이면서 9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하면 CDMO 섹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원래는 연내 통과 예정이었는데 9월 말에 하원 전체 회의가 개최되면 이때 함께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DMO 관련주 아까 제가 어떤 종목이 좋을까 살짝 여쭤봤었는데 종목 상관없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묵직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0.42% 상승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탄력성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랑 ST팜인데 최근 ST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9%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현재 꼽히고 있는 EV 첨단 소재,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수혜주로 세니젠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 바이오 살펴봤고요. 실적과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